안녕하세요. 이번 공공기관의 안전한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세션 중 네이버웍스 기반의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 클라우드 심유섭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안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의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네이버웍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 보안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신 AI 기술로 진화하는 네이버웍스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웍스와 보안 솔루션 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왜 안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보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보안은 왜 중요할까요?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업의 신뢰성 하락, 시스템 마비 및 파괴, 금전적 손실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보안 사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발생 원인을 보자면 보안 인프라 부족 또는 사용자 부주의, 보안 불감증, 외부 직원 관리 포인트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가계부, 행안부 등에서 발간한 2023년 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 공공부문 보안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이 6가지인데요. 이 중에 개별 이용자의 미숙이나 주요 시스템 취약점이 가장 큰 사고 발생 핵심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공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부주의나 미숙함을 줄일 수 있도록 쉬운 사용성 및 편의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전한 보안 인프라가 구축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별 가장 우려되는 정보 보호 위협 요인으로는 해커 등의 컴퓨터 범죄자가 가장 높았고 외부 위탁업체 그리고 재직자 순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커 등 외부 침입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보안도 중요하지만 내외부 임직원을 확실히 구분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스마트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질환지교, 알랩, 3사가 모여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웨비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이버웍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인원 네이버웍스. 네이버웍스는 메신저, 메일, 캘린더, 화상회의 등 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협업 도구입니다. 서비스 오픈 후 SMB부터 엔터프라이즈, 제조, IT,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꾸준히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만 고객사, 480만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 중입니다. (2023년 3월) 모바일 인덱스 집계 기준으로 국내 협업 툴 사용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가 왜 좋을까요? 먼저 국내 최장의 IT 업력으로 증명하는 풍부한 서비스 운영 경험과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또한 300개 이상의 API를 통해 시스템 간의 유연한 연결과 국내 최고 IT사의 기술 생태계 안에서 누리는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공부문 정보보호 현황 통계에서 확인했던
이용자의 부주의나 미숙함을 줄일 수 있는 쉬운 UX UI, 그리고 친절한 도움말, 여러 편의 기능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CSAP 공공 클라우드 인증 및 국내외 다양한 인증과 접근 제한, 권한 관리 등 강력한 보안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내 협업 툴 사용자 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쉬운 사용성으로 빠른 온보딩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웍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PC, 모바일 어떤 기기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메일, 캘린더 등 B2C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형태를 기반하고 있어서 별도의 교육 없이도 바로 사용할 만큼 익숙하고 쉽습니다. 라인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보안 이슈 없이 사용해온 네이버의 보안 체계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의 강력한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고객사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됩니다. 사전 감사, 사후 관리, 권한 분리, 계정 관리 등 전방위적 보안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네이버 웍스의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4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사전 감사, 사후 관리, 권한 분리, 계정 관리인데요. 이 4가지 관점에서 상세 항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입이 자료 유출을 시도했을 때 원천적으로 캡처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가? 메일 사용 시 관리자에게 승인받고 발송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서비스 및 관리자 권한을 개별 구성원 또는 공용 형태 단위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는가? 비밀번호 정책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생체 인식 기술로 편리하게 화면 잠금을 풀 수 있는가? 지정된 네트워크 IP 주소에서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각 항목들이 네이버 웍스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감사 측면에서는 대입이 개인 소장 방지, 콘텐츠 유통 제어, 메일 발송 모니터링 이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사내 파일을 캡처 다운로드하여 개인 소장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모바일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 캡처 및 녹화 제한, 이미지 텍스트 복사 제한, 워터마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해 외부 구성원에게 내부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메일 보안 등급 설정, 특정 파일 확장자 제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을 통해 내부 파일을 외부에 발송하는 경우 메일 내부 발송 모니터링 정책 설정, 조직장 승인 메일 발송으로 중요 자산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예시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파일 업로드 제한 시 첫 화면처럼 파일이나 사진을 올릴 수 없도록 딤드 처리되어 업로드가 불가해집니다. 캡처를 제한하면 안드로이드는 캡처가 사전에 차단되고 iOS에서는 두 번째 화면처럼 경고 얼럿을 띄운 뒤 감사 로그에서 캡처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OS의 경우 OS 단말기 정책으로 인해
제한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워터마크인데요. 이미지, 동영상, 문서의 경우 사선으로 출처를 명시하여 파일이 유통될 때 경각심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특정 파일 확장자 제한의 경우 관리자가 제한한 exe, bat와 같은 확장자의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 관리자가 제한한 형식의 파일이라고 안내하면서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사후 관리는 첫 번째, 서비스별 로그 확인을 통해 자산 유출 사고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메일의 경우 제목,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날짜, 수신 결과, 발송 서버 IP 등 상세한 정보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고 로컬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파일 다운로드 로그로 파일명, 사용자, 날짜, 서비스 타입 등 정보를 확인하여 누가 어떤 파일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감사와 사후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한 예시로 외부 발송 모니터링 정책을 설정했을 때 사고 원천 차단, 알림으로 빠른 확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화면 예시처럼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 위반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빠르게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해당 구성원이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에게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고 관리자 또한 접근해야 할 영역들을 상세하게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구성원을 제한적으로 공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민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구성원을 검색 시 자동 완성 안되게 하거나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정 관리입니다. 4가지 방식을 예시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밀번호 정책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보다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재사용,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 설정으로 비인가 인원이 여러 번 로그인 시도를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잠금 해제로 로그인 및 화면 잠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면 잠금 기능으로 앱 사용 시 한층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만 앱 실행할 때마다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휴대폰 잠금 해제로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생체 인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보안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접속 IP 제한으로 지정한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사내망을 벗어난 외부망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내 IP 대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IP에서 접속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된다는 안내와 함께 접근이 차단됩니다. 업무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현황을 제공합니다. 접속한 모든 기기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 버전 앱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리마인드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 네이버웍스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고객사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청사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로바 노트입니다. 이미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클로바 노트는 AI 기반의 음성 기록 관리 서비스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네이버웍스에 적용되면 화상회의, 음성통화의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되고 기록됩니다. 회의록이 자동으로 요약되고 이 내용이 메신저 메일로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번거로운 회의록 작성이 네이버웍스 안에서는 아주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챗GPT, 바드와 같은 언어 모델로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네이버 본연의 서비스들과 결합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예정으로 네이버웍스에도 역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문에 언급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답변으로 요약해 답을 줍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후속 작업을 제안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메시지 대화 맥락 내에서도 자동으로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역할까지 기능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웍스와 보안 솔루션 연동입니다. 네이버웍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다른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다뤄질 질환지교나 알랩의 전문 보안 솔루션을 연계하여 보다 안전한 협업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질환지교 세션도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웍스 기반 컨텐츠 필터를 활용,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질환지교 데이터 박인표입니다. 이번 주제의 발표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노출 사례, 그리고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네이버웍스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컨텐츠 필터 보호 제품인 웹필터 소개 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노출, 유출과 노출, 말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판, 책상 위에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노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의할 경우 노출은 곧 유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자에게 이미 보여졌고 보여진 정보가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다, 누군가가 숙지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 노출 또한 유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유노출은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사례로 보면 과실, 즉 실수에 의한 사례가 대략 56%, 해킹 및 외부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유출을 대략 44%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유출보다는 내부 임직원의 실수에 인한 유출 사고가 대부분 반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외부 실수, 직원의 실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대학교의 경우인데요. B대학교의 사례로 직원 실수로 인해 내부 직원 1,3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발송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행히 외부로의 유출 및 2차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관리감독 및 규칙 조치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유노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A 연구기관이었는데요. 그 두 번째 사례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 담당자의 실수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이는 첨부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다양한 정보가 유출된 내용들인데요. 유출된 항목들을 보자면 성명, 기관, 연구번호라든지 생년월일, 주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유출된, 외부로 공개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협업 툴 시스템 내에 정기 점검 공지 메일 내 사용자 메일이 대량 유출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셨을 때 이메일이 유출되었다, 이메일 공개되어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백하게 이메일도 개인정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즉 이메일 유출 시 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로 협업도구는 기업 업무자산 및 대비 등 중요 문서가 공유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협업도구 등 이용 시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인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들,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이러한 정보들을 개인정보라 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정보, 정치적 견해, 사상신념 등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 및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인데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사생활의 비밀 및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포괄적인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이용에서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내용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 되지 않도록 안전한 확보를 하여라, 안정성 조치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처리의 위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법 조항은 2023년 9월 이전의 내용이고요. 2023년 9월 이후 개정된 내용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좀 더 강력해진 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9월 이후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컴플라이언스입니다. 협업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지키셔야 될 지침,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유출에 대한 조항입니다. 협업도구 사용 시에 유출되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였거나 권한 없는 자, 즉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다 유출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 분실, 이 또한 유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협업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제3자에게 오발송된 위에 사례에 말씀드렸던 실수, 이러한 부분들도 다 유출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즉 정보 취급자, 정보 처리자, 기관에서는, 기업에서는 유출되었음을 정보 주체에게 즉시 알리셔야 됩니다. 그 즉시는 대략 5일 이내에 알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수가 많다, 대략 1000건 이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노출 방지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혹은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협업 도구를 사용할 시에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필터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업 도구 내 컨텐츠 필터의 필요성입니다. 협업 도구 내 다양한 경로의 요출, 유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업 도구 내에는 다양한 경로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유출 경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 메일, 캘린더, 게시판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든지 캘린더, 게시판 등의 경우는 외부가 아닌 내부 노출 또는 메일과 같은 경우는 외부 노출이 가능한 경로들입니다. 이러한 경로들의 개인정보가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업무협업 도구 내 개인정보 필터를 적용하여 선제적인 정보보호로 안전한 협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란주기 데이터는 이러한 안전한 협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터 SDK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웍스 기반 개인정보 보호 및 중요정보 보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웍스는 메일, 메시지, 게시판 등을 통해 파일을 공유하며 협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협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업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탐지 및 보호할 수 있는 컨텐츠 필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메일, 게시판 등의 첨부 파일을 등록하는 시점에서 검사해 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합니다. 파일이 업로드되기 직전에만 필터링 엔진이 동작하는 방식으로 SDK로 제공돼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일 및 메시지, 게시판, 드라이브 등 컨텐츠 내에 게시물 또는 파일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을 업로드, 등록을 합니다. 저장 시에 필터링 엔진이 동작하며 개인정보 유무를 판단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차단 또는 경고, 모니터링 모드로 동작하여 각종 기록들, 로그들을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미검출 시 바로 서버로 등록, 메시지 또는 메일, 드라이브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운나라 시스템, 세일럼칭 시스템, 핸디그룹웨어, 메일 시스템 등 정부 업무 시스템, 기업용 그룹웨어, 메일 내 웹필터가 적용되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게시물 필터링 제품인 웹필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웹필터는 협업도구 외 메일, 메시지, 게시판 등 파일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주는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강조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까지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통과가 되고 저장되고 노출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필터는 사용자가 협업도구에 게시물 등록, 메일 발송 등의 과정에서 엔진이 동작해 본문 또는 첨부 파일 내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정보를 포함 여부를 검사합니다.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가 탐지됐을 경우 유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웹필터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에 대한 필터링, 민감정보, 개인정보 등 탐지 및 게시판에 대한 등록 차단, 문서 파일, 즉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 아래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파일이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등록 차단, 그리고 중요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차단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기능입니다. 관리 기능으로서 로그 및 통계, 필터 정책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터 정책 설정 중 고유식별 정보, 민간 개인정보, 유해정보 등 정형화되어 있는 필터링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이외에 사용자 패턴 정의를 통한
기관 내, 기업 내에 사용하시는 고유 정보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웹필터 핵심 기술인 OCR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내 필터링 기술인데요. 2010년도 초반부터 기술 개발 적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및 문서의 개인정보를 검출, 이미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이란 표현보다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스캔 파일들, 사진 촬영물 또는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유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필터, OCR 핵심 기술을 통하여 이러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단지교 데이터는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중에 PC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금 전 안내해드렸던 웹서비스 기반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솔루션, 서버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유되고 있는지 각종 현황 통계를 제공해드리는 서필터, 그리고 개인정보 가명 처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ID 필터 등 데이터 활용 시대 내 데이터 보호를 생각하는 기업에게 첫 번째 대안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안전한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네이버웍스 기반 컨텐츠 필터를 활용 스마트 워크 환경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랩 클라우드 사업본부의 권영미 부장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사스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규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사스 도입 이전에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고 사스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 점검한 다음 저희 알랩 클라우드에 대해 심플하게 소개를 드림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사스를 도입하시는 시점에 저희 알랩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청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규제는 지난 2015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초 발표된 국정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2015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사용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특정 기관별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무를 할당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 단위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1월과 2016년 4월 관련 계획과 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가 지난 2022년 3월에는 아예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규제 수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기 계획들을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일부 저해되는 요소들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실제로 이용함에 있어 규제상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법 중 핵심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해당 법률을 함께 참고해서 구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21조는 다른 법령에서 전산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도 해당 규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물리적 분리 구축을 요구할 경우는 클라우드 이용은 제한이 되지만 클라우드 이용을 금지하는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분리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논리적 분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 내용은 실무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함에 있어 우려 요소인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저해 요인 중에는 법이나 제도적인 요소도 있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고 키사와 함께 보안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7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한 바 있으며 2018년 연가 2019년 개정을 거쳐 2022년 3월에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대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정보 시스템은 최초에는 3등급으로 정보 시스템을 분류하고 낮은 등급의 시스템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전 영역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기준을 완화한 상태이며 다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보안 인증된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해야 하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 절차에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정원에서는 SaaS 서비스로 데이터 처리나 특정 서비스를 위해 소프트웨어 운영 환경을 이용 기관에서 임차한 것이므로 SaaS 내 기관 소유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 대응 업무를 해당 기관 보안관제센터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에도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은 키사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데 활용하면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CSAP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키사의 인증서 발급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인증서를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즉 CSP 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들 중 희망하는 사업자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보안 인증을 취득한 CSP는 많이들 아시는 국내 주요 사업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규제의 변화에 따라 발주와 계약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초기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발주와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으로 신속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 전용 쇼핑몰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CSAP 인증에도 활용이 되고 있으며 CSP나 MSP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클라우드 사용에 있어 중요하게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표입니다. 세부 항목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와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 조치까지 총 14개 분야에 1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수요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해야 하는 관리적, 물리적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규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SaaS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SaaS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SaaS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aaS는 인터넷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SaaS는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대신 사용자가 전체 어플리케이션과 IT 인프라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구독 기반 모델을 제공합니다. SaaS 공급자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계층 및 코드 베이스를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이 모델의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기업들은 평균 80개의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그중 21개는 맞춤형 Saa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유지 관리에 대한 추가 책임이 없는 SaaS 사용자는 이러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보안과 생산성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업무 공간이 새로운 표시되면서 직원들은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SaaS와 전통적인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비용의 지불 방식과 설치 형태입니다. 웹 기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 SaaS는 온라인 기반이라 하드웨어를 특정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기에 다양한 장치에서 로그인을 통해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 하드웨어에 설치를 하고 라이선스당 한 대의 장치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체에 대한 비용이 먼저 지불되어야 합니다. MS 오피스를 각자의 PC에 설치를 하고 사용했던 예전과 달리 오피스 365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구독하는 현재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듯 합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SaaS. 강점이 훨씬 많으니 그냥 바로 도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SaaS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각각 66%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프라이버시가 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아닌 온라인 구독형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보안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인력 부족과 가용성 부족,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등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컨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SaaS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포인트는 보안과 관리,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SaaS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보시고 아마도 우리 조직에 SaaS를 도입해도 괜찮을런지, 만약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반하거나 기업 내부 중요 데이터가 유출되는 보안 이슈가 발생되거나 혹은 내부 시스템 가용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사용자가 이탈하고 조직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충분히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SaaS 도입을 위해 잠재적인 문제점을 전부 풀어헤쳐서 각각의 해결책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다면 안전하게 SaaS를 도입하고 우리 조직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명확한 해결책 제시는 물론이고 SaaS 도입 단계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보안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aS 보안을 위한 주요 요소 중 총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고 각각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액세스 관리를 위해서는 액세스 권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시스템 액세스 제어 및 워커플로우 관리에 대해서도 작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 VM 관리입니다. 인프라를 보호하려면 VM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보안 위험 및 패치를 인식하고 SaaS 공급업체에 이를 구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제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에서 세분화된 네트워크 보안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방화벽 역할을 하는 VPN 계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계 네트워크 제어를 위해 데이터 센터에 위험한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화벽 규칙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침입 방지 및 방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보호입니다. SaaS 보안을 위해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에서
업무를 분리하여 정기적인 사스 보안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인시던트 관리입니다. 특정 인시던트를 캡처, 추적 및 모니터링하는 인시던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보안 공격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알림의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7번째, 안정성 확보입니다. 사스 앱에는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높은 수준의 CDN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에는 자가 복구 기능이 있어야 하며 MTTR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도록 구체적인 재복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안을 고려하여 사스를 도입하는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도입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 아키텍처와 인프라 검사를 거쳐 클라우드 이관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세웁니다. 다음으로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을 먼저 구성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관하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다음으로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시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POC를 거쳐 최적화 단계가 완료되면 트래픽 전환 작업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유효성 검사를 통해 미세 조정 단계를 거쳐 사스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8단계를 거쳐 안전한 사스 어플리케이션 도입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사스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과 우려사항, 그리고 보안을 고려한 사스 도입 절차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하면서도 편하고 쉽게 사스를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은 드리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스 도입을 우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로 조사된 보안과 관리,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전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그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으로 저희 안랩에서 제안하는 MSP 서비스, 안랩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저희 안랩만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MSP 서비스 생태계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해 일원화된 지원이 아닌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 보안 관제 전문 기업,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 또한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까지 안랩이라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클라우드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랩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 보다 빨리,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클라우드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 안랩 클라우드는 보안업계 국내 1위, 안랩의 28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보안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MSP 서비스가 만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컨설팅, 구축, 운영과 보안까지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풀 서비스를 책임져 드리는 저희 안랩 클라우드와 함께라면 사스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인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완벽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보안 전문가와 클라우드 전문가의 운영 서비스를 통해 MS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므로 클라우드 인력 부족과 가용성 부족,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등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컨선 또한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악성 코드 분석 플랫폼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MSP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 관제,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솔루션 개발까지 전방위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책임지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물샐 틈 없는 완벽한 클라우드 보안 구축이 가능합니다. 안랩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이관의 모든 과정에 이관 시스템의 성격에 맞게 방법론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관성과 추적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 명확한 아키텍처 설계 및 지침 제공, 확장성 확보,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 확보, 용이한 커스터마이징 측면의 장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진행합니다. 투어 컨덕터가 낯선 나라의 여행에서 길을 안내하거나 흥미있는 대상을 알려주면서 여행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안랩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고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를 마치기에 앞서 프로모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네이버웍스, 질환지교 데이터, 그리고 저희 안내까지 총 3사가 함께 공동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스페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웍스에서는 네이버웍스 3개월 무료 사용 혜택을 드리며 질환지교 데이터에서는 컨텐츠 필터 사전 신청 고객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5대를, 그리고 저희 안랩에서는 네이버웍스 무료 제공기간 종료 후 안랩을 통해 네이버웍스 도입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고 모든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